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3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1부에서 내드렸던 것 정답 알려드려야죠. 한 글자 쌀이었습니다. 쌀. 우리 국민의 주식이죠. 예, 주식이었던 게 아니고 현재도 주식일 겁니다. 예, 근데 그 생산량이 아니라 소비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셨는데요. 오윤정님, 저희 집은 매일 아침밥을 먹고 출근하고 학교 갑니다. 아침밥 먹는 버릇을 들으니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라고. 저도 어릴 적에 어머니가 아침밥을 안 먹으면 학교를 안 보내주셨습니다. 억지로라도 먹고 다녔었는데. 권미정님은 어릴 적 부모님께서 밥이 보약이라고 했는데 쌀 소비가 많이 줄고 있다고 하니 농사 지으시는 농민분들도 걱정이 되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김영자님은 저희는 3대 대가족이 살다 보니까 쌀 소비량도 꽤 돼요. 쌀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라고. 저 옛날엔 진짜 집에서 쌀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나는 일이었죠. 예. 요즘이야 원체 이제 편하게 쌀도 사서 먹을 수가 있는 시대인데요. 뭐 쌀 떨어지면 바로 배달시키면 또 되고요.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 그리고 KBS 콩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이 좋습니다. 예, 코스피가 1% 이상으로 상승폭을 높여놨고요. 2766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0.75% 오른 920선 가리키고 있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많이 오르네요. 삼성전자는 1.8% 오른 79,600원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5%나 급등하고 있네요. 17만 8천 원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환율도 한번 볼까요? 원달러 환율은 1336.5원으로 어제보다 6.5원 정도 내려서 1340원대에서 1336원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은 곳곳에 좀 비가 내리고 있죠. 강원도 지역에는 눈도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그래서 비가 좀 내리면서 대기 질이 양호한 편인데요. 항상 봄철 되면 미세먼지 또 걱정이 따라 붙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또 불청객 미세먼지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서 초미세먼지가 가장 높은 곳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미세먼지 없이는 살 수 없는 건지 또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걸 어떻게 줄이고 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건지 한번 같이 배워보시죠.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임영욱 연구부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그런 말 많이 쓰죠. 삼한사온이 아니라 삼한사미. 3일 동안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을 해야 된다. 유독 이 봄만 되면은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이제 미세먼지라는 거에 발생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화석연료라는 것의 사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석탄계 연료나 석유계 연료 를 많이 쓰고 가스계 연료를 쓰는데요. 연료에 따라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것들이 실제로 이제 대기라는 곳을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삼한사미 뭐 이런 말들이 생겨난 이유는 날이 따뜻해진다라는 것은 곧 겨울에 시베리아 기단이 작동을 안 한다는 소리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베리아 쪽 바람이 내려오면 네. 날은 추워집니다. 예. 반면에 시베리아 쪽 바람이 안 내려온다는 것은 서풍 계열의 바람이 많이 내려온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부터의 먼지가 많이 내려올 확률이 높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서 날이 따뜻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안 받는 때이다 보니 중국으로부터의 영향을 받을 때가 많아서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오염물질하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부터 넘어온 오염물질이 겹쳐지는 데다가 하필이면 이 날이 따뜻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바람이 많이 안 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발생된 오염물질들이 멀리까지 도망가지 못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서 특히나 봄철 겨울에서 봄을 넘어가는 이 시기가 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그러한 시기라는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바람도 많이 불어서 미세먼지가 좀 식겨 내려가는데 네. 봄에는 그게 정체돼 있으니 네. 우리가 더 크게 체감을 하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해마다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올 봄에는 이 미세먼지가 좀 어떨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예상으로는 올해가 굉장히 나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상 변화에 대한 것들을 우선 첫 번째로 쳤고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지구 온난화라는 것이 급격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여러 가지 탄소와 관계된 정책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탄소 중립적으로 많이 가야만 이런 오염 현상들도 줄어든다라는 것들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사회적 현상 중에서 하나 급격히 달라진 것이 작년 23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급격히 이제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코로나가 완화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사람들의 활동, 즉 경제 활동이 활성화된다라는 거에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과거에는 영업 시간도 굉장히 제한을 했고 네. 사람들끼리 만나지도 못하게 해서 뭐 4인 이상 모임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제한들을 많이 걸었듯이 네. 사람의 활동을 줄였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면대면 활동들을 많이 줄여놨던 거였는데 그랬었죠. 이제 이것들이 다시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 급격히 늘어났다라는 것들이고 이 경제 활동이 늘어난다는 것은 산업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 산업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는 것은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갖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부터 발생되는 대기오염 물질인 미세먼지 등이 다시 급등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사실 올 겨울 상황만 놓고 보면 2022년 겨울까지 줄였던 거에 비해서 23년에는 다소 조금 높아지는 그런 상태로 조금 먼지 농도가 높아졌었고요. 그러나 2월 달이 오히려 조금 상태가 괜찮았고 그래서 지금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코로나 완화라는 상황 때문에 조금 나빠질 수 있는 상황 그런 정도가 아마 현재까지의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 습관적으로 내일의 날씨를 찾아보듯이 미세먼지 농도를 찾아보게 되는 이제 많은 분들에게 습관이 됐을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어플도 많아지고 한데 같은 지역이어도 어떤 어플에서는 미세먼지 상태 양호, 근데 어떤 서비스에서는 나쁨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때때로 좀 맞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이게 뭐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그 어플로 명칭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은 에어코리아라는 그 앱 사이트를 운영을 합니다. 에어코리아. 에어코리아 공기 에어하고 코리아 한국을 붙여서 에어코리아라는 것이 있고 네. 그 이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쓰는 것 중에 미세먼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뭐 미세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다른 유사한 앱들을 네. 씁니다. 네. 근데 거기에 적용시켜 놓은 기준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기준을 갖고 있고요. 미세나 뭐 이런 다른 앱들은 대부분 다 WHO의 것들을 적용을 시킵니다. 근데 이 세계 보건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은 기준이라고 그러진 않고요.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영어로 표현하면 가이드라인 권고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가 이러한 상태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국가에는 배경농도라는 것이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저감시킬 수 있는 경제적 수준에 대한 것들도 다를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느끼는 민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WHO에서 제안한 가이드라인에다가 스탠다드라는 기준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그 변화시키는 과정이 선진국일수록에 WHO에서 얘기하는 건강 수준에 대한 것들에 가깝게 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거를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네. WHO에서 제안한 것보다는 좀 완화되어 있는 즉 높은 상태의 것들을 기준이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갖고 우리나라에서는 에어코리아의 기준으로 한국의 기준에 맞도록 적용을 시켜놓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미세나 다른 분들이 쓰시는 것들은 WHO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이것들을 적용을 시켜서 판단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보통이라고 에어코리아에선 뜨는 반면에 미세에선 나쁨이라고 뜨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차이점들을 갖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사실은 농도의 수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같은 농도의 수준을 가지고 다른 기준, 다른 잣대에 대한 것들로 적용시켜서 그러네요.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을 엄격하게 두느냐 조금 더 완화해서 두느냐 그 차이일 테고요. 네. 2182님이 미세먼지 가득하면 기분까지 우울해요. 맞습니다. 이게 사람이 또 그렇게 됩니다. 그 또 하나 헷갈리는 게 미세먼지가 좀 안 좋다고 나쁨인 날인데 그래도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은 그다지 이제 희뿌옇지는 않은 날이 있고요. 또 반대로 좀 뿌연데 미세먼지는 양호하다는 날이 있고요. 우리가 그냥 이거 눈으로 체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뭔가 좀 우리가 착시가 있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어려운데 이론으로 증명된 것들이 몇 가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높을 때 수분이 높으면 즉 안개나 습도가 높은 상태이면 대부분 이것들이 머무는 시간도 길고 그다음에 빛의 반사가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빛 반사라는 것이 일어나면 빛이 우리한테 오지 못하기 때문에 공중에서 퍼져 보이는 네. 현상들이 생기는데 이게 뿌옇다라고 느끼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황사와 같이 아주 크기가 큰 먼지들이 공기에 떠 있으면 이 빛 반사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네. 그럴 때는 무조건 먼지가 크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딱 우리가 봐도 알죠. 시야가 예. 시정이라고 그러는 것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네. 근데 반면에 먼지 농도가 높은데도 시야가 괜찮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뭐냐면 PM 그러니까 크기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정의한 것이 PM10이라는 것은 먼지의 직경이 10 마이크로메타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밀리미터의 1000분의 1입니다. 밀리미터의 1000분의 1인 10 마이크로메타라는 단위의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정의를 했고 초미세먼지라고 정의한 것은 직경이 2.5 마이크로메타 이하짜리 그래서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고요. 머리카락 굵기 한 20-30분의 1 정도의 크기에 해당되다 보니까 눈으로는 잘 안 보이는 크기들입니다. 그런데 보통 빛 반사가 잘 일어나는 것들은 큰 쪽에서 좀 잘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인데 먼지는 오히려 좀 달라서요. PM2.5라는 작은 쪽에서 빛 반사들이 오히려 조금 일어납니다. 그래서 작아질 때 오히려 좀 먼지의 상태로 공기 중에 뿌옇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건 단지 먼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먼지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습도의 공존 상태. 그래서 습도가 높으면 대부분 다 이것들이 나쁘게 느껴지는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네. PM10이라는 직경 10 마이크로메타 이상짜리의 먼지가 한 80 마이크로암퍼 큐빅메타였을 때 습도의 상태가 10%만 증가를 해도 시정은 한 13.8% 정도가 나빠진다라고 연구 결과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먼지 농도뿐만이 아니라 습도가 조금만 높아지면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리도 짧아진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머무는 상태에 대한 것들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거고 그 상태를 빛이 반사되는 형태로 표현을 해놓은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각적으로 느끼는 뿌옇다, 뿌옇지 않다, 뭐 이렇게 맑게 보인다 이런 차이점들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이 그 표현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미세먼지가 오히려 더 가시 거리에는 영향을 준다. 라는 것이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좀 증명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고요. 반면에 PM10은 습도가 높을 때는 훨씬 더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라는 정도로만 판단하시면 돼서 일반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을 때 뿌옇다라는 것은 일반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뿌옇게 보이는 것은 대부분 다 습도와 같이 공존하는 경우의 영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아마 가장 좀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016년에 정점을 찍고 좀 내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2022년까지 좀 감소세를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국립환경과학원 자료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이게 많은 분들이 또 미세먼지 상태가 좋아졌네라고 체감을 하실지는 조금 의문이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 매해 우리가 이제 그 미세먼지라는 것을 지금 이제 모니터링을 한 지가 꽤 됐습니다. 예. 우리나라도요. 그리고 2015년부터 이제 초미세먼지라는 것도 이제 국가에서 모니터링이라는 거를 통해서 실시간 측정 자료를 국민들한테 발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국가 자료를 통계 자료를 보면 과거에 우리가 그 관리하지 못했던 것들 혹은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국민들의 이제 그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을 하니까 국가 입장에서도 정책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줄이는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를 시작을 했고 그 관리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19년 2월 15일부터 시작한 미세먼지 특별법이라는 겁니다. 네. 이 특별법을 만들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농도에 가깝게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 관리를 하기 시작했고 법으로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먼지의 농도는 과거보다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2016년까지는 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나쁜 정도의 상태를 유지했다면 그 이유는 법적인 것들이 많이 개입이 되면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아졌을 때가 2021년과 2022년이 네. PM2.5인 초미세먼지로 17 마이크론 퍼 큐빅미터까지 낮아졌고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는 계절 동안의 평균값이 지금 2월까지의 값은 18.3 마이크론 퍼 큐빅미터로 조금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의 완화 때문에 경제 활동이 다시 활성화가 되면서 오히려 올겨울에 먼지 농도가 조금 나빠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이후 3월 달은 오히려 조금 예년에 비해서 지금 나아지고 있는 상태라 아직 뭐 3월이 끝난 것도 아니고 이 자료들이 다 좀 누적이 돼 봐야 정확한 값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조금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등에 의한 이유로 오히려 조금 나빠질 수 있다라는 걸로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고요. 그러나 하나 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현재 우리나라 PM2.5의 국가 기준이 15 마이크론 퍼 큐빅미터입니다. 네. 그런데 작년이 17, 올해가 뭐 18.3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기준을 달성하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발하면서도 그보다 훨씬 더 강화시켜 보겠다라고 해서 13 마이크론 퍼 큐빅미터라는 숫자를 들고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까지 가려면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정책들이 여기에 개입이 되어져야만 어느 정도 달성 가능한 수준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기준도 달성하지 못한 정도 수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왜 체감되는 농도들이 그렇게 급격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느끼시는지 그리고 건강 피해가 나타나는 수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보다 월등히 낮은 농도부터 건강 피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기준을 지켰다고 건강 피해가 없다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틀에서 좀 나아지고는 있지만 제대로 개선되려면 아직까지 좀 먼 느낌도 있네요. 그 단위를 표현해 주신 건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네. 예,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게 22년 17.5에서 23년, 24년 넘어오면서부터는 한 18.3까지는 다시 조금 반등이 된. 네. 이걸 더 낮춰야 될 텐데. 단위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 텐데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큐빅미터라는 건 최적 1m, 가로 1m, 세로 1m, 최적 1m의 공기 안에 포함된 먼지를 무게로 잰 겁니다. 네. 그래서 무게는 아까 말씀드린 미리그램보단 1000분의 1인 마이크로그램이라는 단위로 먼지를 1m 최적 안에 포함된 무게를 잰 것이 먼지의 단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아시아 지역에 있다 보니까 아시아 국가들의 영향도 같이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리적으로 그 글로벌 대기질 그 분석 업체 정보를 보니까 공기질이 안 좋은 세계 100대 도시 중에서 99개, 99개 곳이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83곳이 인도였고요. 야, 이거는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역시 그 산업화 영향일까요? 그러니까 그 연료 사용에 대한 조건이 나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기 상태도 확산도가 떨어지는 지역들이 일부 있지만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쓰고 있는 연료의 종류들인데 인도의 연료가 대부분 다 석탄계 연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유계 연료로 넘어와 있는 것들이 극히 일부이다 보니까 연료에 대한 불완전 연소율이라는 것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료 상태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연료는 가스계 연료를 썼을 때가 연소율이 제일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이 석유계 연료고 그다음이 석탄계 연료고 그보다 더 나쁜 것이 목탄계 연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료를 똑같은 양을 써도 그로부터 얻게 되는 열량이 가장 적은 연료가 목탄계, 석탄계, 석유계 그리고 가스계 연료로 갈수록에 그만큼 연소율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역으로. 예, 그렇죠. 연료 체제가 좋을수록에 그만큼 불완전 연소율이 낮기 때문에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물질을 만드는 양은 연료가 좋은 것을 쓸수록에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저급한 연료를 쓰면 쓸수록에 그만큼 미세먼지 등에 대한 대기오염 물질 발생 양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인도나 뭐 파키스탄, 중국 등에 대한 대부분의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갖고 있는 상황이 이 연료를 사용할 때 저급한 연료들을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목탄계 연료나 대부분 다 석탄계 연료를 쓰고 뭐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북한 역시도 대부분 다 목탄계 연료들을 더 많이 쓰거나 석탄계 연료를 일부밖에는 쓰지 못할 정도로 아주 연료 체계가 나쁘다 보니까 그만큼 불완전 연소되면서 만들어지는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량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보고된 뭐 창피한 100개 도시 중에 99개가 동남아시아에 몰려 있는 것과 같이 이런 현상들이 주로 연료에서부터 많이 발생되는 원인으로 추정이 되어지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화석연료가 아니라 화석연료 내에서도 어떤 연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 어떻게 보면은 뭐 아까 그 먼지의 그 무게도 네.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그 원인을 꼽을 때 항상 빠지지 않는 지역이 이제 중국입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좀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과거에도 이게 여러 차례 이제 발표가 날 때마다 또 항상 논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국내 공기질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그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오는 영향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이게 현재 기준으로 얼마나 됩니까? 매해 다르고요. 예. 매 상황 다르다라고 일단 보셔야 합니다. 이건 뭐 표준화시켜서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그런 거를 따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초기에는 사실 정책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중국으로부터 많이 온다를 하나의 이유처럼 이야기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었던 중국발 스모그라는 말 때문에 정책적인 충돌까지 있고 중국과 굉장히 예. 좀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까지 그랬죠. 발생이 됐던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환경부 입장에서도 중국 환경 부서하고 같이 우리나라에 넘어오는 먼지의 양을 좀 계산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어떤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접근하려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협조적일 수가 없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청청 프로젝트라고 국가 간 어떤 과제를 좀 진행을 하는 의미에서 공산당으로부터 저희가 중국의 배출량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그 처음 판단을 했던 배출량의 자료가 2012년 기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과거의 자료, 몇 년 전의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모델링이라는 것을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내려오는 기류 현상 때 얼만큼의 먼지가 넘어오고 그것들을 갖고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총 먼지 양에 대한 기여율이라는 걸로 계산을 했더니 초기에 계산을 했을 땐 대략 한 50% 가까운 양이 중국으로부터 내려오는 걸로 계산이 되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 시진핑 정부에서도 중국의 먼지 발생에 대한 것들을 심각한 국가 재난 문제로 다루어서 급격히 먼지 농도를 줄이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생성된 공산당 자료를 가지고 최근에 2017년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본 결과에서는 대략 한 32% 정도가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졌고 그러다 보니 실제 현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개선을 시켰다라고 중국 정부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뭐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산업계가 다시 정상 가동에 가까워지면서 네. 중국으로부터 듣게 되는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석탄 수입량이 중국이 급격히 늘어났다라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즉 호주나 이런 국가로부터 그동안 산업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가동하기 위한 수입량이 급격히 지금 늘고 있다.
라는 걸로 저희가 간접적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국의 상태에 대한 것들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필수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고 네. 그러다 보니 중국의 상태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협조적으로 자료를 얻어서 확인하는 것밖에는 현실적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매 상태나 기상 상태에 따라서 이것들이 먼지가 넘어오는 기류의 형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표준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것까지를 감안하여서 네. 국내에서 발생되는 양을 그만큼 저감시켜서 조절해 줘야만 현존하는 미세먼지의 농도가 국민들한테 미치는 건강 피해를 그나마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그 정책적인 부분으로 중국과의 어떤 갈등 구도로 가서는 결과적으로 국민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국가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그냥 항상 있는 일 어쩔 수 없이 우리한테 발생되는 현실적인 일이라고 우리가 감안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발생되는 양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국민 건강에 대한 노출량을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정책적으로 가는 것이 아마 가장 현실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좀 외교적으로도 풀어야겠습니다만 국내 정책적으로도 계속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들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까? 이게 중국 발생 요인이 50%일 때는 나머지 50은 국내 발생 요인이고 중국 발생 요인이 32%일 때는 국내 발생 요인이 68%고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면 뭐 중국만은 아니고요. 예. 좀 더 멀리는 몽골에서도 조금 넘어오는 먼지들이 그래요?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통계량이 전혀 없는 자료 중에 하나가 북한으로부터 넘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발생량에 대한 부분의 자료들을 습득을 해야만 모델링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자료에 대한 해석이 가능한데 북한으로부터는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밖에는 없다 보니까 인구수에 대한 거나 연료 체계에 대한 것들로 어느 정도 추정은 가능하지만 실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먼지와 같은 것들이 산업계에서 발생되는 거를 줄이는 저감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대부분의 시설들을 지금 의무화해 나가고 있지만 네. 북한 같은 경우는 뭐 연료를 사용하는 거를 석탄을 쓰든 목탄을 쓰든 저감 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겠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기류 현상만 이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는 풍압바람들이 형성이 되어지면 아마 그때는 상당량의 먼지 등의 대기오염 물질이 이동이 되어질 것이지만 이 현상 역시도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이동되는 부분들을 이제 보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정확히 아직 인공위성 자료에 대한 것들은 해석상의 한계도 조금 갖고 있고요. 천리안 2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보기 시작은 했습니다만 아직 이제 좀 초기 단계 에서 북한으로부터 넘어오는 것들은 아직 명확히 확인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셔야 하고 그러다 보니 사실 이제 뭐 주로 넘어오는 것들은 중국 쪽에서 많이 넘어오긴 합니다만 네. 그것들은 뭐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던 현상이라고 저희가 치부하고 국내 발생량에 대한 것들을 줄이고 따라서 해야 될 일 중에 한 가지는 중국에서 발생돼서 기류가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올 때 네. 중국에서 발생되는 양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협조 체제 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편서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그 시기에 네. 중국에 생산되는 먼지 발생 양에 대한 것들을 공산당에서 최대한도로 좀 자제시키거나 통제하는 일들을 서로 국가 간의 협약이나 혹은 협조 체제, 연구 체제와 같은 것들을 좀 더 강화시켜서 최대한도로 줄이려는 노력 정도가 아마도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양을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기여하는 그런 정책으로 적용되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그 청취자분들이 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우울해진다. 그리고 당연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야외 활동 많이 못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도 줄어들 테고요. 또 산업 현장에서도 손실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 예전에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보니까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을 때 하루당 손해비용이 국가적으로 1,586억 원 정도라고 하네요. 가장 크게 타격받는 업종들도 한번 따져볼까요? 산업별로도. 우선 저는 이제 건강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이라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네. 미세먼지가 높이는 질병은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뭐 폐암 등 암성 질환, 알레르기 질환 뭐 등등등 거의 대부분의 소화기계 질환을 빼놓은 대부분의 호흡기 질환들입니다만 우울증이나 네. 자살률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천식 환자 같은 경우에 밖에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나가면 자기는 발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집안에 있다가 결국 호르몬 계통의 이상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우울증이 증가해서 자살을 하거나 이런 자살률들이 높아지는 일들이 많은 연구에서 이미 증명이 되고 있어서 네. 사실은 미세먼지는 단순히 건강 피해만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일으켜서 아까 우울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실인 겁니다. 그러네요. 우선 첫 번째가 이런 일들이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경제계에서는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계절관리제라는 것을 지금 저희가 2019년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에서 5차까지 지금 현재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 계절관리제라는 것은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의 계절이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국내에서 발생되는 발생량을 최단으로 줄여서 국외로부터 유입되거나 국내에서 발생된 것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정체 현상이 일어나는 기상 현상일 때 이런 것들의 발생량을 최단으로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 계절관리제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5년차 계획 계절관리제를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우선 석탄 발전량을 감축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도 석탄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한 40% 정도에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석탄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지 발생량이 가장 큰 산업 구조의 대표적인 것들이다 보니까 계절관리제의 첫 번째는 석탄에서 발전되는 발전에 대한 가동을 최소화시켜서 축소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자발적인 협약이긴 합니다만 대형 사업장들 앞서 말씀하셨던 산업계에서 가장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대형 사업장들 위주로 이런 연료 사용량을 최소화시켜서 자발적으로 참여해달라는 자발적 감축에 대한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계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다 보면 생산량을 줄여야 되는 문제점들이 생기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주로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가 차량에 대한 통제들을 합니다. 네. 차량 중에서도 경유 차량, 특히 이제 오래돼서 노후화된 차량들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다 보니까 등급을 정해놨습니다. 네. 좋은 차량은 1등급, 나쁜 차량은 5등급까지로 정해놨는데 이 5등급 차량들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최단으로 운행을 자제시키거나 특히 이제 우리나라 그 국민 인구가 많은데 사대문 안이라든가 이런 그 녹색 지역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곳들은 운행을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나 또 그동안 안 했던 정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선방이나 항만과 같은 것들은 연료의 성분이나 거기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에 대한 것들을 전혀 통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2019년 미세먼지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선박이나 항만 등에 대한 미세먼지도 감축시키는 정책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모르고 막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농촌에서 겨울이 되면 이제 소각을 많이 하죠. 논밭을 태웁니다. 근데 이것들은 굉장히 의미도 없을 뿐더러 예. 굉장히 많은 먼지 등의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시키고 화재에 대한 위험까지 동반을 하다 보니까 이 농촌 불법 소각과 같은 것들을 금지시키고 지금 농촌 계몽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일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기계 장비들과 같은 것들도 대부분 다 경유 차량이다 보니까 경유 차량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는 일 등등에 대한 것들이 바로 계절관리제라는 것들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서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경제적 손실은 기업이나 운행해야 되는 부분들을 잠정적으로 중단을 시키거나 또 공사 현장과 같은 것들도 먼지와 같은 발생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먼지 농도가 높으면 일시적으로 중단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뭐 건설업뿐만이 아니라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쪽들이 대부분 다 경제적인 영향들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아마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그 궁금증을 보내주신 분들이 꽤 계시네요. 1281님이 아스팔트 공사할 때
아스팔트 새로 까는 것도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것 같아요라고 의견 주셨는데 맞나요? 네, 굉장히 위험한 공정이고요. 사실은 이제 아스팔트라는 것이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대한 결합된 명칭이긴 합니다만 이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할 때 깔게 되는 검은 것이 콜타르라는 겁니다. 콜타르인데 이게 증기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그것들이 깔려질 때 열을 가했다가 식혀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네네. 굉장히 많은 먼지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이 검은 성분 안에 포함된 먼지의 성분 중에 제일 나쁜 것이 PAH라고 그러는 다환방향적 탄화수소리라고 그러는 이 벤젠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예. 벤젠링이 여러 개 달라붙어 있는 화합물들이 제일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이 다환방향적 탄화수소가 주로 폐암의 원인 물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건강 피해가 큰 물질이다 보니까 아마 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공사를 하거나 작업을 하시는 근처에는 작업자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최대한도로 피해 가시는 것이 그나마도 건강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될 겁니다. 그 아스팔트 깔고 있는 곳 주변 이제 운전해서 지나갈 때만 하더라도 차 안으로 매캐한 연기가 들어오는 그런 기분인데 진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겠네요. 네. 그 고용노동부가 그래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날에는 근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야외에서 근무를 하는 시간을 좀 조정을 하거나 줄여야 한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는 이게 뭐 강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자율에 맡기겠다라는 건데 이게 좀 실효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거라도 좀 해야 될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알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자는 것. 작업하시는 분들이 미세먼지 상태와 무관하게 그냥 작업들을 하시니까 현재의 미세먼지 상태가 높으면 네. 작업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호흡량은 커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강도가 큰 작업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하면 평소에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마시는 미세먼지의 수배나 수십 배를 마시게 되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건강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고 따라서 미세먼지의 상태를 알게 만들거나 작업자들한테 미리 예방 교육을 시켜서 미세먼지가 높을 때는 마스크 등을 꼭 쓰고 작업을 해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작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잘 안 되니까 답답해서 이걸 끼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건강 피해가 우려가 돼서 작업을 오히려 먼지 농도가 높을 땐 강도가 낮은 것들 혹은 중지를 시키는 형태로 작업 조정에 대한 거나 관리를 현재는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 때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그 가이드라인으로 제안한 거고요. 특히 이 안에는 작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과 같이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더더군다나 건강 관리를 하지 그렇죠. 않으면 급격히 작업 중에 건강 문제가 발생할 확률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일들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체감이 되기는 될 텐데 실제로 막상 일을 하자니 답답하고 네. 근데 본인의 건강은 또 스스로 또 지키셔야 할 테고요. 좀 생활 속 그 일상생활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뭐 미세먼지 많을 때는 당연히 집안에서는 창문을 잘 안 열게 되죠. 환기를 안 하게 되고 거의 요즘 뭐 집집마다 공기청정기가 있을 텐데요. 이 그냥 공기청정기만 있으면 집안 공기를 좀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써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우선 그 명칭인 공기청정기부터 허구입니다. 예? 공기청정기라는 제품이 아니고요. 예. 먼지를 줄이는 집진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청정해진다라고 착각들 하시니까 공기청정기라는 것을 켜놓고 제일 잘못하게 되는 첫 번째의 행위가 문 꼭 닫고들 사는 겁니다. 아니 그 외에 공기청정기 광고 문구 보면 공기를 씻어드립니다. 공기를 씻어서 드세요. 막 이렇게 하던데요. 그거는 이제 홍보 차원에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고 공기청정기는 먼지를 줄이는 집진 장치일 뿐이고 일부 제품에 활성탄이라는 것이 붙어 있어서 예. 악취 물질인 VOC라는 물질들을 조금 흡착을 하긴 합니다만 네네네. 줄이는 양 극히 일부 밖에는 못 줄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내에서 발생되는 물질은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휘발성 유기화 물질이라는 것도 있고 포르말데하이드라는 것도 있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굉장히 라돈이라는 물질도 발생이 되고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가스상 물질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가스상 물질은 공기청정기를 통해서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환기라는 것을 공기청정기도 하도록
그 사용 지침에 보면 자세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 지침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보시고 수시로 환기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환기를 많이 하셔야 될 시기는 바깥 공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내의 상태를 나쁘게 만들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일단 사람이 오염원이기 때문에 실내 공기 상태는 나빠질 수밖에 없고요. 사람이 오염원이었어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당연히 실내 공기는 나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뭐 혹시는 누가 요새는 안 그러십니다만 담배를 핀다는 것은 이건 아주 치명적인 일이라고 치명적인 거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하는 일이 조리입니다. 조리를 하게 되면 연료를 쓴다라는 것을 우선 기억을 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연료를 쓰는 과정에서 기름을 쓰게 되는데 이 기름이 먼지 등의 대기오염 물질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굽거나 튀기는 요리와 같은 것들을 하면 뭐 우리가 고기 구워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굽거나 튀기는 요리를 할 때는 바깥 공기하고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정도의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물질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이런 행위들을 했을 때는 필히 환기를 해 주셔야지 만약 공기청정기를 믿고 문을 닫혀놨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실내의 공기 상태가 되니까 특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요리하고 나면 이제 냄새 난다 하면서 공기청정기 그 스피드 모드로 틀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고개를 가로젓고 계십니다. 그거는 교수님. 아주 나쁜 행위이고 공기청정기 자체의 필터가 굉장히 빨리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갈아줘야죠. 그것도 효과가 없는 것들이고 따라서 조리를 할 때는 창문을 최대한도로 양쪽 방향으로 다 열어서 바람길이라는 걸 형성시켜서 최대한도로 기류를 많이 형성시켜 주시는 것이 그나마 실내 농도를 낮춰주는 행위입니다. 저희가 좀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요거 하나만 그럼 여쭤볼게요. 네. 이게 상당히 큰 딜레마입니다. 그러면 바깥 공기가 미세먼지가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양호가 아니고 좀 나쁜 날이에요. 근데 그 실내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공기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창문 열어야 돼요? 왜냐하면 바깥 농도보다 실내 농도가 더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라. 앞서 말씀드렸을 때 바깥에 지금 주의보나 경보는 뭐 PM 2.5, 50, 75, 100 이럴 때 발령을 합니다만 저희가 실험해 본 결과로 그 고등어 사태 때 제가 이제 그 실험에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만 고등어를 구울 때 PM 2.5 농도가 호흡기 영역에서 최대 3,000 마이크로암 퍼 큐빅미터까지 올라갔습니다. 삼겹살 구울 때 한 2,000 이상이 올라갔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주의보 경보는 50, 100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실내 상태는 지금 바깥 공기보다 월등히 나쁜 상태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하기 때문에 조리를 한다거나 흡연을 한다거나 실내에서 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이런 행위를 했을 땐 오히려 바깥 공기보다 훨씬 더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환기를 하실 때는 에어코리아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공기 상태가 어떤가를 보고 환기를 하시되 가능한 실내를 아주 나쁘게 만들었을 땐 무조건 환기를 병행하시는 것이 그나마 실내 농도를 낮춰주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에 공기가 더 나쁘냐 바깥 공기가 더 나쁜가 일단 비교를 해보고요. 네. 그리고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서 사람이 오염원이다. 네. 이거 확 와닿습니다. 자, 저희도 그래서 또 각성을 하고 미세먼지 줄이는 게 이제 환경 탓만 할 게 아니라 나 스스로 한번 내 아이의 활동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임영옥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다음 달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 전망치는 98.6으로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문별 BSI는 전 영역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나 투자, 내수, 수출, 고용 등의 부진 전망이 19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100.7로 한 달 전보다 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보험회사 가계대출 잔액은 135조 원으로 9월 말보다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보험업계의 단기순이익은 1년 전보다 4조 원 넘게 증가해 13조 3천억 원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기획부동산과 미끼 매물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토부는 내일부터 6월 말까지 위법 의심 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질문은요. 네, 어제 퀴즈 정답이 5인 미만 사업장이었는데요. 정종환님, 5인 미만 사업장을 구분할 때 대표이사도 그 5인에 포함이 되나요? 하셨고요. 7349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아예 유급 휴가는 못 받는 건가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답은 이기쁨 노무사에게 들어봤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제2호에서는 사용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대상이고 두 번째 질문에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적용 대상은 아니나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해서 제도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에 저희가 음식물 그 이물질 보상하고 네. 그 권리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2855님이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돌을 씹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오셨어요. 네,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면 업주는 환불 또는 새 음식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하고요. 또 법무법인 유련 강경덕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봤는데 만약에 돌을 씹어서 치아에 손상까지 간 심각한 경우라면 타인의 과실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하. 이건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약간 또 분쟁이 네.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김우현님, 국밥집 양파는 재사용이 가능합니까?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것도 슬기로운 그 법률 생활 시간에 저희가 살펴봤었는데 덜어서 먹을 수 있는 거라면 그런 채소류는 네. 재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이 양파 같은 경우에도 그냥 본인이 그 뭐 이렇게 젓가락질을 이제 만졌던 그런 게 아니라 그릇에 담아가지고 본인이 덜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면 네. 이걸 재사용해도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예, 네. 유혜진 리포터와는 여기서 또 인사를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문서님, 정재호님 지금 예, 정답 쌀이라고 보내주셨는데 거의 한 1시간 한 40분, 50분 전에 저희가 내드렸던 예, 문자 정답을 지금 보내주셔서 어찌됐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내일 아침에도 예, 정답을 맞춰주실 기회는 또 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